책 읽지 마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인물리 임유선. 왜 그 사람은 지밖에 자기밖에 모를까? 이런 유명인 사례를 설명한 후에 저자는 나르시스트들의 그 빈약한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원래의 에고와 이미지에 집착하는 가짜 자아가 있다. 이 가짜 자아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로부터 왔다는 거죠. 부모는 아이의 개성을 인식하고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제대로 되지 못한 엄마 밑에서 큰 아이는 자신을 스스로 엄마 자체가 아이를 자신과 분리한 고귀한 존재로 여기지를 않고 그냥 자신의 부속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럼 아이는 자기의 개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엄마가 원하는, 남들이 원하는 가짜 자아를 자기 안에서 자꾸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진짜 감정은 표현할 줄 모르고 내면의 따뜻함이나 내면의 따뜻함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밖에서 근데 찬사는 받고 싶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듯 겉을 완벽하게 꾸미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실제로 많은 도취자들이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잘생겼거나 아름답고 또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호화로운 컨트리 클럽, 비싼 컨트리 클럽이라든가 비싼 말이라든가 요트라든가 명품 등으로 휘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딱 집착하는 자기의 연인이나 배우자들은 늘 외적 이미지와 이 외면을 강조하는 직업들, 예컨대 배우, 모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도취자들이 딱 처음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본성은 이제 자기 도취자들의 허영을 계속 강화하고 그들의 허풍을 활성화한다는 건데, 실제 제가 이 1편에서 맨 처음에 그 악성 나르시스트와 희생양에서 언급했던 제가 만났던 그 사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혹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못 잊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정말 일도 못 잊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걸 잊었습니다. 감정은 일도 없고요. 이제 기억마저도 희미해지는데, 뭔가 이렇게 제 기억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 뿐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 또한 제 전에도 만나던 사람들이 늘 모델들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했고, 아니면 연기자들. 그 다음에 저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저 보란 듯이 일부러 저랑 같이 다녔던 곳을 제 지인의 표현에 따르면은 머리가 조망만한 키가 170 된 한 20대 후반의 또 여성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흉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또 그러고 있대요 라고 하니까, 그 오빠 또 그래? 그러더라고요. 맨날 그러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충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정교한 내 마음속에 탈출구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람이죠, 바람.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애인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 고정적인 파트너, 그 아내일 수도 있고 공식적 연인일 수도 있죠. 이 관계가 조금 지루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그럼 쪼르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여자한테 시선을 돌립니다. 이 고리타분한 삶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자존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나를 더 열망해. 근데 내 연인으로 두기에는 조금만 20% 부족해.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날 열망하는 내 팬으로 계속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안 좋거나 내가 자기를 원하는 만큼 찬사해주지 않으면은 자기를 칭송해줄 다른 여자를 자기 말상대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얘는 딱 여기까지니까 나는 문제 없어 라는, 그 여성의 감정은 전혀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저의 감정도 중요치 않고 그 여성의 감정도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독립된 자아를 가진, 가슴이 아파서 울 수도 있는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 가능한 생물체로 보더라고요. 또한 자기 도취자가 터뜨리는 경로의 힘은 굉장히 격변적이고 언제 표출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헤어졌을 때 할 말도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시시각각 변하는 오빠의 기분에 다 맞췄다간 내가 병이 날 것 같다고. 그겁니다. 끊이지 않는 경로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 린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긴 극심한 심리적 상처에서 생긴 것이다. 살아남기 위하여 진짜 자신을 박탈해야 했던 아이는 경로로 가득한 아이가 된다. 결국은 그것은 경로고 자기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느닷없이 자기 가족, 특히 배우자나 연인에게 투영하고 퍼붓게 된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분노를 피할 길은 없다. 그냥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자기 도취자는 하루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가 또 하루는 최악의 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기분 변화에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떠한가? 내 엄마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요. 내 아빠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다는 사례를 제 주변에서도 보았고 댓글에서도 보았습니다. 연인이라면 떠나는 것만이죠. 남편도 이혼이라는 쉽진 않지만 이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그런 경우는 정말 가슴 아픈 것 같은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저자 린다 박사는 차가운 포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존재. 그러나 자식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남들 앞에서는 자랑하고 내 앞에서는 나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밟으니까 절대 부모인 자신을 넘을 수 없게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자기 도취자는 따뜻해질 수도 없고 뚫고 지나갈 수도 없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 차가운 심정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필요할 때는 설득력 있는 허위를 만들어내고 그렇구나, 너 힘들었겠구나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고 연애를 시작하고 관계를 맺고 깊게 하는 결혼까지 가는 거지요. 이런 묘한 매력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에게 끊임없는 존경과 칭찬과 봉사를 다 줄 수 있는 하인인 거죠. 하인을 주의 깊게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 그래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미끼를 줍니다. 무엇을? 권력, 부, 직업, 위상,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200%, 300% 뻥을 튀겨서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여성들은 매력을 느낄 수밖에 혹은 이성들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 혹합니다. 그러나 이에 지불하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단순한 충성 정도가 아니라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셀 수 없는 혼외정사, 사생아, 성병 등이 전염되는 것을 견뎌야만 하죠. 그럼 자기 도취자와의 관계는 결국 나아질 길이 있는가?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늘 나쁘게 끝난다고 합니다. 늘. 그럼 언제 끝나냐? 본인의 각자의 인내심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혹은 유용성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유용하지 않으면 자기 도취자가 알아서 버릴 것이고 그래도 유용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희생자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과연 그의 거짓말, 그의 자기중심주의, 늘 가슴을 찔러대는 쓸데없는 질책들, 멈추지 않는 내가 쇼라고 하네요. 왜? 모든 저기를 내가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남 얘기 듣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본인이 유용성이 없어서 희생양이 폐기 처분되든 아니면 여전히 유용성이 있지만 자기 도취자에 지쳐서 떠나든 간의 관계는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만은 자기 도취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또다시 300%, 500% 부풀어진 모습으로 자기한테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더 어린 신봉자를 반드시 찾아내거든요. 왜 더 어린 신봉자냐? 이들은 늙음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매력이 떨어질까봐, 외적 매력이 떨어질까봐. 그럼 늙으면 어떻게 하는가? 늙으면 늙을수록 더 어린 연인을 찾는 겁니다. 피카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점점 10대 여성을 찾잖아요. 그래서 더 어리고 더 반짝거리는 여성한테 자기의 부를 더 강조해서 너 나랑 만나면은 얼마든지 해외여행 갈 수 있어.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로 그 여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떠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 못 떠나는 경우 있습니다. 내 상사이거나 내 가족인 경우에 떠나는 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린다 박사는 조금 더 잘 버티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예방주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단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이들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한마디로 귓등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질책할 건데 그의 평가가 절대 진실도 사실도 아니다. 네가 보는 네가 맞으니까 너의 평가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그 사람의 평가는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릴 예방주사를 끊임없이 마음에 놔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니까 2번
습관적으로 혼자 조용히 명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충분한 통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우울증이 오고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를 먹게 되는데, 그럴수록 명상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에게도 좋지만 금세 싸움을 벌일 태세, 분노를, 경로를 제어하지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다루는데 특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지켜라. 스스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갑자기 막 직함을 주겠대요. 갑자기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인데 너 그거 내 자회사 대표해 줄게. 너 스톡옵션 건 이만큼 줄게. 너 갑자기 난 별거 아닌 사람. 너 우리 학교 내가 교수 시켜줄 수 있어. 이런 공허한 약속들을 하거든요. 전혀 지킬 마음 없습니다. 전혀. 저 린다는 이 사람들은 사기꾼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지킬 마음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을 뱉어냅니다. 누구를 스카우트하거나 누구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갔다가는 그의 덫에 갇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허황된 약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스스로 지키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차분하게 그에게 동의하지 말아라. 감정을 다 빼고 대해야 된다. 악리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왜 갑자기 분노 경로하니까. 오케이? 상사를 대하는 태도 때 유용한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봅니다. 라는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세부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짐짓, 희생양들을 살짝 꾸짖는 말인 듯 합니다. 사물이랑 세상을 단순하게 보아라. 진실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왜곡이나 망상 없이 본다라는 건데,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처음에 펼쳐낸 그 공작새의 화려함에 넘어간 데에는 당신이 세상을 단순하게 안 보고 자신 안에 욕망으로 먼저 색종이를 끼고 본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한 듯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최대한 단순하게 풀어낸다면, 그러하여 허황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산다면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허황된 과장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지금 당장 나르시시스트인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도움이 안 되겠지만 벗어난 후에 또 이런 사람이 다가올 때 대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지키고 중심을 지킨다면은 그들이 펼쳐내는 그 화려한 공작새에 눈이 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당신을 위한 치유 심리학, 왜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를까? 조금 더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